그날 오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울린 그 번호는 낯설기만 했죠. 의료비 청구서나 또 다른 빚 독촉일 거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받자마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지은 씨,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박은정 박사입니다. 당신 아들 지호에 대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제 아들.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지호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전기 쇼크처럼 느껴졌어요. 지호는 7년 전에 죽었어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죠. 알아요. 바로 그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의료 기록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급해요. 30분 후, 저는 차가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 변호사, 형사가 제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제 삶의 죄책감으로 가득 찬 감옥이 산산조각 났어요. 박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김지은 씨, 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실제로 지호의 것이 아니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다른 아기의 거였습니다. 당신 아들은 대사 기능이 완벽하게 정상이었어요. 유전자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7년, 그 무거운 죄책감의 돌덩이를 가슴에 지고 산 7년이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죽었나요?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듯 했어요. 형사 이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누군가 지호의 정맥주사에 치명적인 칼륨 클로라이드를 주입했어요. 당신 아들은 살해당한 겁니다. 살해. 제 유전자가 아니었어요. 제 탓이 아니었어요. 매일 사죄하던 그 결함 있는 혈통이 아니었어요. 살해당한 거예요. 오래된 보안 영상을 복구했어요. 형사가 계속했어요. 카메라에 찍힌 누군가가 병원 구조를 잘 알고 접근 권한이 있고 정확한 타이밍을 노렸어요. 박 박사가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경고하는데 충격적일 거예요. 영상은 흐릿한 흑백이었어요. 4월 6일 새벽 3시 47분, 지호가 마지막 숨을 거둔 정확히 1시간 전 수술복 차림의 누군가가 중환자실을 지나 인큐베이터로 직행하더니 어깨 너머를 한번 확인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선명하게 그 눈빛을 알았어요. 그 완벽한 자세, 주사기를 준비하는 익숙한 동작. 그건 혜경이에요. 제 목소리가 텅 빈 듯 했어요. 제 전 시어머니예요. 갑자기 모든 게 지난 7년의 잔인한 말들, 비난, 악몽이 끔찍하지만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이준호, 제 전 남편 민준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설명해야 해요. 제가 결혼한 그 남자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민준이를 만난 건 서울의 한 의료 컨퍼런스에서 제가 31살 때였어요. 저는 화려한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발표자들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사서일 뿐이었죠. 민준이는 제약회사 대표로 왔어요. 명품 정장과 날카로운 미소로. 수백 명의 방에서 나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여기 의료계 사람들과 달라 보이네요. 점심 휴식 시간에 책을 정리하던 제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책은 반박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대답했더니 그의 웃음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따뜻하고 나중에 알게 된 계산된 소리가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로맨틱한 열정으로 저를 쫓았어요. 직장인 초등학교 도서관에 꽃을 보내고 좋아하는 델리에서 점심을 들고 오고 심지어 유치원생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며 재미있는 목소리로 캐릭터를 흉내내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반했고 교장 선생님은 복제하자고 농담했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 박혜경은 저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처음 저를 데려간 강남의 저택,
그 고풍스러운 빌라에서 혜경은 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봤어요. 지은이요. 평범한 이름이네요. 사설하니 참 소박하군요. 각자 천직이 있겠죠. 혜경은 은퇴한 간호사로 제약 재벌 집안에 시집온 여자였어요. 남편의 성공을 갑옷처럼 입고 그녀와의 만남은 항상 제가 실패할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 보호 본능이 강하시니까. 손주를 주면 부드러워지실 거야. 이 불편한 저녁 식사 후에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만난 지 2년 후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혜경이 원하는 대로 강남 컨트리 클럽 리셉션, 얼음 조각상,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는 클래식 곡들. 제 가족은 대여한 정장에서 불편해 보였고 민준이 쪽은 타고난 듯 자연스러웠어요. 제 여동생 미경이가 리셉션 중에 저를 데려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쇼처럼 봐기 하지만 저는 사랑한다고 확신했어요.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6개월 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민준이의 기쁨은 모든 의심을 지웠어요. 그는 완벽한 예비 아빠가 됐어요. 밤상자에 쌓인 육아 책들, 날짜별로 정리된 영양제, 매주 과일 크기로 아기 크기를 알려주는 앱 16주야. 우리 아들은 아보카도만 해 다침에 발표하듯 말했어요. 딸일 수도 있지, 제가 상기시키면 우리 집안 남자들은 장남을 낳아. 3대째야, 거의 유전 운명이야. 그는 확신에 차 말했어요. 그 dü전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저를 괴롭힐 줄은 몰랐어요. 혜경은 임신 초기에 유전자 검사를 강요했어요. 안전하게 하자. 내 가족 내력이 불분명하니까 제 가족 내력. 제 부모님은 1960년대 폐쇄 입양 출신이었어요. 생물학적 조부모, 의료 이력, 유전 조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중요해 보인 적 없었죠. 하지만 지호가 3주 일찍 태어나 민준이의 코와 제 눈을 닮은 완벽한 아기로.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정확히 11일 동안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민준이는 퇴근 후 지호를 안으러 달려왔어요. 자정의 보육실에서 그 둘을 봤어요. 민준이가 야구 경기와 사업 수업, 아들을 위한 유산에 대해 속삭이는 거려. 그러다 12일째,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지호가 먹지 않았어요. 작은 몸이 불타듯 열이 올랐어요. 소아과 의사가 한 번 보고 바로 응급실로 보냈어요. 갑자기 우리의 완벽한 가족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갇혔어요. 기계가 지호의 숨을 대신하고 의사들이 대사장애와 유전 돌연변이에 대해 속삭이듯 말했어요. 가장 괴로운 순간은 지호가 죽은 날이 아니에요. 2일 전 유전 상담사가 우리를 그 공기 없는 작은 방으로 불렀을 때예요. 벽에 염색체 포스터가 붙은 그 방에서 상담사가 제 쪽에서 온 희귀 열성 유전 장애를 설명할 때 민준이의 얼굴. 그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지듯 빠지던 순간. 그의 사랑이 순식간에 혐오로 변하던 그 순간. 내 결함 있는 유전자야, 복도에서 그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죽였어. 7년 동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지호의 쇠퇴는 잔인하고 빨랐어요. 10일째, 먹기를 거부. 저녁에 체온이 39.7도까지 치솟고 강한 울음이 약한 신음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본능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외쳤어요. 중환자실이 우리 세상이 됐어요. 지호는 3주 된 몸의 모든 심장박동, 숨결, 실패하는 시스템을 추적하는 모니터에 연결됐어요. 의사들은 민준이가 점점 패닉으로 번역하는 의학 용어를 썼어요. 대사산증, 효소 결핍,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저는 그 의자에서 2주를 살았어요. 민준이는 오가다, 예후가 나빠질수록 덜 왔어요.
처음엔 라운드 중 제 손을 잡고 지적인 질문을 하고 듣는데 익숙한 권위로 치료 계획을 도전했어요. 하지만 첫 유전자 패널 결과 후 뭔가 변했어요. 결정적이지 않지만 우려스러워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희귀 상염색체 열성 상태를 암시하는 마커가 보여요. 부모 양쪽이 유전자를 지니지만 같은 혈통에서 올 가능성이 커요. 민준이의 질문은 의학적 탐구로 위장된 비난이 됐어요. 지은이 가족 내력은 어때? 부모님 둘 다 입양이잖아. 맞아요. 폐쇄 입양. 혈통 추적이 어렵죠. 의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안은 5대째 기록돼 있어. 민준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모든 의료 기록, 사망증명서, 대사장애나 유전 조건 전혀 없어. 우리 결혼이 끝난 순간은 지호가 죽기 3일 전, 그 공기 없는 회의실에서였어요. 내 사촌은지 민준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어요. 17살에 죽은 애 교통사고라고 했지? 교통사고였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 전부터 아프지 않았어. 결혼식에서 이모가 은지가 약하다고 했잖아. 만성 피로 증후군이었어. 이건 관련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카로웠어요. 생물학적 조부모 이름도 모르잖아. 내 피에 어떤 병이 도는지 모르잖아. 이제 우리 아들이 내가 모르는 그 때문에 죽어가. 의혜경은 그날 저녁 민준이의 전화에 강남에서 달려왔어요. 그녀는 중환자실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처럼 행동했어요. 과거 간호사 경력이 직원들에게 자동 권위를 줬어요. 지호의 차트를 공부하고 간호사들을 신문하고 민준이를 데려가 속삭이듯 대화했어요. 제가 다가가면 바로 멈췄어요. 재검토받자 혜경이 선언했어요. 서울대 병원 유전과 과장을 알아. 하지만 재검토할 시간 없었어요. 지호의 신장이 쇠퇴하고 간에 이상이 생겼어요. 대사 전문의가 의학적 친절로 포장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유기산혈증 형태예요. 특정 단백질을 처리하는 효소가 없어 독성 물질이 혈액에 쌓여요. 일부 아이들은 관리로 몇 년 살지만 이렇게 일찍 공격적으로 나타나면 그는 끝맺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 없었죠. 민준이가 저를 보며 더 이상 모르는 눈으로 말했어요. 내 결함이는 유전자가 우리 아들을 죽이고 있어. 그 말은 소독제 냄새 나는 공기에 독가스처럼 퍼졌어요. 지호의 주사를 조정하던 간호사조차 우리 쪽을 힐끔 보고 재빨리 일로 돌아갔어요. 민준이의 비난에 담긴 폭력을 느꼈겠죠. 민준아, 제발. 이건 누구 탓도 아니야? 아니, 그가 잘났어요.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 유전돼. 세대를 통해 전달되는 거지.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그는 멈췄지만 미완성 문장은 명확했어요. 아이를 가져선 안 될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어머니 말이 맞았어. 그는 이제 차갑고 비즈니스처럼 말했어요. 결혼 전에 포괄적 유전자 검사를 주장하셨어. 내 불분명한 배경이 위험하다고. 난 너 변호했어?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내 아들이 죽어가. 내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야. 제가 속삭였어요. 우리 아들이야. 민준아. 아니, 민준이가 일어나 넥타이를 고치며 이사회 준비처럼. 내 유전자, 내 가족 비밀, 내가 게으르거나 이기적으로 아이를 낳기 전에 파헤치지 않은 생물학적 역사 때문에 죽는 거야. 그는 중환자실을 나갔고 진짜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어요. 몸은 돌아왔어요. 마지막 시간 인큐베이터 옆에 서고 서류에 서명하고 비싼 검정 정장으로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 지호 태어날 때 울던 그 남자, 유치원생들에게 책 읽던 그 남자는 그날 밤 중환자실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호는 4월 6일 새벽 3시 47분에 떠났어요. 민준이는 병원 예배당에
혜경은 카페테리아에 있었어요. 저는 혼자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모니터가 평평해지며 사죄를 속삭였어요. 제가 준 유전 저주에 대해. 장례식 다음 날 이혼 서류가 왔어요. 7년 동안 그 죄책감을 가슴에 물리적 무게처럼 지녔어요. 서울 남쪽의 빵집 위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새벽빵 냄새가 유일한 위로였죠. 서점책과 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토요일 스토리 타임에 가족이 오면 제고실에 숨었어요. 제 삶은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었어요. 1. 치료. 동생 미경이가 베이비시터를 구할 때 가끔 저녁, 심지어 그녀는 제 결함 유전자가 전염될까 아이들을 멀리했어요. 민준이는 지호의 무덤 위에 새 삶을 쌓았어요. 문자 그대로 유전 조건 사망 시만 지급되는 5억 원 보험금으로 새 제약 유통회사를 차렸어요. 서울 사회에 재혼하고 서초동 집을 사고 소셜미디어에 쌍둥이 아들 사진을 올렸어요. 반면 저는 매일 밤 지호 사진에 사죄를 속삭였어요. 그 화요일 박 박사의 전화까지. 경찰서에서 형사 이준호가 증거 상자를 열 때 혜경의 계획 전체를 알았어요. 그녀는 가죽 노트북에 일기를 썼어요. 저녁 파티 후 감사 카드에서 본 그 완벽한 필체예요. 3월 10일 형사가 큰 소리로 읽었어요. 민준이 결과 확인. 헌팅턴병 마커 양성. 자손 50% 확률. 이건 우리 집안 유산이 될 수 없어. 대안 고려, 제 피가 얼었어요. 민준이가 헌팅턴병 마커를 가졌어요. 혜경은 지호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어요. 3월 15일 형사가 계속했어요. 지은이 가족 내력이 완벽한 커버. 폐쇄 입양, 추적 불가 유전자. 만약 일이 생기면 자연스레 그녀 혈통 탓으로 각 항목이 더 계산적이고 끔찍했어요. 그녀는 칼륨 클로라이드 용량을 몇 주 연구했어요. 중환자실 의자에서 제가 잠든 시간을 메모하고 공격 타이밍을 계산했어요. 지호 죽을 때 반응까지 연습했어요. 충격적이지만 히스테리적이지 않게. 민준의 지은에 대한 분노 지지. 더 있어요.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호 태어난 지 이틀 후 생명보험 정책 발견. 수혜자는 민준이, 유전 조건 사망 심한 지급. 5억 원 민준이 회사 차린 정확한 금액. 그들은 그 화요일 오후 6시에 둘 다 체포됐어요. 혜경은 강남 컨트리 클럽 북클럽에서, 민준이는 회사 본부 주간 회의 중에. 저는 일반 거울로 혜경의 신문을 봤어요. 수갑 차고도 완벽한 자세로, 진주 목걸이 그대로. 제 손자가 고통받았어요. 그녀가 차분히 말했어요. 어머니 쪽 유전 조건이 엄청난 고통을 줬어요. 제가 한 건 자비예요. 존재하지 않는 유전 조건. 형사가 지호의 진짜 검사 결과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당신 손자의 실제 결과예요. 박혜경 씨, 완벽한 대사 기능. 유전 이상 없어요. 제가 아는 수년 동안 처음으로 혜경의 태도가 금 갔어요. 아주 잠시. 불가능해, 그녀가 속삭였어요. 불가능한 건 당신이 건강한 3주 된 아기를 죽여 아들 헌팅턴병 마커를 숨긴 거예요. 형사가 민준이 유전자 결과를 옆에 놓았어요. 우리 집안 혈통이 완벽하지 않을까 봐 손자를 죽였어요. 혜경이 다시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저녁 식사에서 식탁 세팅을 비판하거나 케이터링을 해고할 때의 그 권위 그대로였어요. 뭔가 중요한 걸 세우는 게 어떤지 몰라. 우리 집안 이름, 유산, 명성. 세대를 걸쳐 쌓았어. 민준이는 똑똑하고 성공적, 아들이 돼야 할 모든 거야? 그가 깨졌단 걸 알게 할 수 없었어. 세상이 우리 혈통이 오염됐단 걸 알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지은이 명성을 오염시켰군요. 그녀는 아무도 아니야의 혜경이 간단히 말했어요. 특별한 집안 출신 사서. 그녀 고통은 민준이 미래 보존에 비하면 무의미해.
그는 결함이 그녀에게서 왔다고 믿어야 했어. 싸울 대상, 탓할 사람을 줬어. 그게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 저는 전 시어머니가 제 아들 살인을 결혼식 꽃을 비판하듯 캐주얼하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후회 없고 망설임 없고 그냥 수용 가능한 손실에 대한 차가운 계산. 민준이 신문은 달랐어요. 증거, 어머니 고백, 자신의 유전자 진실에 직면하자 그는 무너졌어요. 몰랐어, 반복해서. 보험은 그냥 신중한 계획이라고 했어. 지은이 유전자라고. 믿었어. 항상 그녀를 믿었어. 보험금 받았잖아. 형사가 동정 없이 말했어요. 아들 죽음으로 회사 차렸어. 내 고통 보상이라고 생각했어? 지은이 유전자가 내게 빼앗은 거에 대한. 지은이 고통은? 7년간 아이를 죽였다 믿은 민준이가 거울을 봤어요. 저를 못 보지만. 잠시, 지호 태어날 때 울던 제 결혼한 남자를 봤어요. 그러다 변호사가 오고 벽이 다시 쌓였어요. 재판 당일 법정은 꽉 찼어요. 6개월의 증언, 증거, 폭로가 이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혜경은 교도소 점프수트 차림으로 평소 디자이너 수트와 먼 모습으로 판결을 들었어요. 1급 살인 유죄. 가석방 없는 종신형. 71살이었어요. 감옥에서 죽을 거예요. 민준이는 공모와 보험 사기죄로 25년. 검찰이 지호 죽음 후 일주일 후 이메일을 찾았어요. 보험금과 지은이 유전자 탓 서사를 관리하는 내용. 피해자 어머니가 발언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7년 만에 다리가 안정됐어요. 앞줄에 미경이와 어머니가 조용히 울고 뒤에 서점 프란시스, 진실을 밝힌 박 박사, 놀랍게 민준이 새 아내 수연이가 앉았어요. 그녀는 체포 다음 날 이혼 소송하고 쌍둥이 아들을 데려와 그 애들 형제에 대해 알아야 해라고 했어요. 재판장님, 법정에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7년간 결함 유전자로 아들을 죽였다 믿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결혼, 집, 직장, 가족 신뢰, 가장 중요한 건 지호를 제대로 애도할 권리. 제가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그의 살인자는 자선갈라에 가고 새 손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는 혜경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혈통이 헌팅턴병을 가졌단 걸 받아들이지 못해 지호를 죽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해 못한 건 이거예요. 지호는 완벽했어요.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3주 삶에서 그는 사랑만 알았어요. 그게 유일한 유산이에요. 혜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흐느꼈어요. 잃은 것과 한 짓의 현실이 마침내 부정을 뚫었어요. 병원 합의금과 우리 집안 민사소송은 30억 원이었어요. 3분의 1은 무죄 프로젝트에 기부했어요. 억울한 비난이 어떤지 알았으니까. 또 3분의 1은 지호재단에 실제 필요 가족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상담. 마지막 3분의 1로 마포에 작은 집을 사고 지호 생일 무렵 피는 장미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영아 상실 부모를 위한 슬픔 상담사로 아이들과 일해요. 제가 듣고 싶던 말을 해줘요. 때론 비극은 랜덤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치유는 진실에서 와요. 그 진실이 거짓보다 더 끔찍해도. 민준이 쌍둥이, 준호와 민호는 매달 저를 방문해요. 수연이가 데려오고 지호 사진을 함께 봐요. 그 애들은 죽은 큰형이 있단 걸 알아요. 나이 들면 전체 진실을 말할 거예요. 상처 주려가 아니고 가치를 유전자가 아닌 마음에 둬야 한다고 무장시키려. 제 멘틀의 사진 하나예요. 3일 된 지호, 완벽하고 사랑받은. 아래 작은 플라크, 김지호, 3주 3, 평생 사랑. 내 진실이 엄마를 자유롭게 했어. 지호 무덤의 마지막 방문 때 일어난 모든 걸 쓴 편지를 가져갔어요.
묘비에 큰 소리로 읽고 묘지에서 불태웠어요. 7년 거짓이 제가 돼 바람에 날아가는 걸 봤어요. 넌 결코 깨지지 않았어. 아가야, 묘비에 속삭였어요. 나도 아니야. 어떤 이야기는 행복한 끝이 없어요. 하지만 정의로운 끝은 있어요. 그게 충분해야 해요. 지호는 돌아올 수 없지만 그의 진실은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살인은 처벌받고 어머니는 거짓 죄책감 없이 제대로 애도할 수 있어요. 진실이란 게 그래요. 항상 치유하진 않지만 자유롭게 해줘요. 7년 거짓 감옥 후 자유는 다시 숨쉬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긴 겨울 후 봄처럼, 마침내 나 자신에게 돌아온 집처럼.